1996년 뉴스룸 지금 시작합니다. 독실이 수리 이상한 애들과 함께하는 오늘 뉴스룸. 사람들이 원하잖아요. 받아주기를. 맞아. 아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봐주고 싶지 않아. 어쨌든 벌써 6살이에요. 6년 했으니까. 당연한 얘기를 왜 갑자기 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렇지. 감회가 새롭네요. 6년이나 했네요 벌써. 이때 수리 PD가 몇 살이죠? 10살. 96년 10살. 네. 제가 16살. 저는 15살. 15살. 항상 편안하게 먼저 얘기를 해주시면 예. 이를 뺍니다. 기억나는 거 있어요? 담임 선생님이 되게 아름다우셨어요. 그거 첫사랑? 생각나요. 첫사랑이 아니라 시험을 제가 엄청 못 본 거예요. 근데 그 아름다우신 분이 저한테 엄청 혼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저 울었어요. 막 속으로. 그랬구만. 왜 너무- 그렇게까지 화를 냈지? 못했을 수도 있고. 빵점 맞은 거 아니야? 아니 원래 사랑받고 있었는데 선생님도 그럼요. 사실 기대가 좀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화낼 게 뭐 있어요? 시험 못 볼 수도 있는 거지. 아니 뭐 주식이 떨어졌거나. 전혀 다른 의미로 독실이는 이때 기억나는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15살인데 중2병 걸릴 때네요. 그때 우리 중학교가 이사를 갔어요. 초등학교 건물로 이사를 가서 학교가 되게 예뻤고 중학교 바로 옆에가 공고가 하나 있었어. 중학생들이 인식했던 되게 무서운 곳인 거야. 그치, 앞에 지나갈 때. 맞아. 공고가. 형들이 형들. 무서운 아. 형들이야. 실제로 뭐 아무런 문제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인식도 있잖아. 그때 막. 근데 이 정도면 엄청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다 거 기억하고 아니에요? 있네. 아 그러네. 아 그리고 기억 막 난다. 학교에서 보면은 옆에 굴포천이 흘러가고 정말 논이었어요. 다. 그래서 이제 모내기하고 봄에는 이제 파릇파릇하게 아, 그 진짜? 덮고 있는 것들이 다 기억이 나는데 굴포천 지금 가 보면 완전히 그냥 다 아파트 숲. 굴포천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뭐 어디- 인천에 있는 겁니다. 인천에. 인천이구나. 공부하니까 생각난다. 전 중3 때였잖아요. 네. 근데 공부를 너무 못해가지고 인문계를 못 가겠는 거야. 그래서 공고 준비를 잠깐 했었어요. 오. 갑자기 기억이 나네. 그때 글로 갔으면 IT 쪽으로 가셨을 거라고. 그럼 더 성공했겠지. 그렇죠. 어쨌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네. 있습니다. 1996년 뉴스까지 우리가 왔고 오늘은 96년에 뭐 있었는지 대략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많은 분들이 좀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너네 깊게 가냐? 좀 가볍게 가라. 짧게 해라. 짧게 툭툭 치면서. 짧게 해라. 아. 잘 됐어? 96년에 내용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매년 이제 이 해가 어땠는지 한 문장으로 정리하지 않습니까? 이 해를 정리하면 네. 1996년은 폭풍 전야의 시대. 해외도 국내도 비교적 잔잔했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폭풍 전야라는 거는 이제 내년에는 뭔가 그렇죠. 엄청난 게 터지는군요. 네, 내년에 되지요. 아 진짜. 잠깐만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동아시아 전체. 뭐지? IMF를 우리는 우리만 생각하는데 동아시아 전체, 아시아 전체의 문제가 됐던 거예요. 그 IMF라고 하는 거는 그 톰 크루즈 속해 그래. 있는 예. 그죠? 임파서블. 임파서블에서 미션. 이안으로 활동하는.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난 진짜 그거였어요. IMF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 그래서 IMF에서 많은 일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들 이렇게 허술합니다, 여러분. 해외부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는 진짜 별 게 없어요. 별 게 없는 건 사실 아닌데 발생했던 일들이 우리가 90년대 뉴스를 다루면서 다뤘던 것들이었어. 아,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다룰 만한 게 별로 없는데 굳이 보면 1월 20일 날 브라질 바르지냐의 한 마을에 UFO가 출몰했습니다. 이거 별거 없네. 엄청난 일이네. 언제나 있는 일들이지. 얼마나 뉴스가 없으면 이런 게 뉴스로 지금. 무슨 말이에요? UFO면 엄청난 뉴스죠. 아 정말요? 그럼요. UFO가 원래 이름 자체는 Unidentified죠, 그죠? 네, 오브젝트 뭐 이런 오브젝트. 거. 그러면 예를 들면 군사 일종의 드론 같은 거야. 이때 드론이 없었으니까 뭐 이런 거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는 그럴 아닐 수도 있는 있죠. 거죠. 맞아요. 그렇죠. 어디야? 브라질? 네, 브라질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러시아네. 아니 근데 많이 발견되는 곳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멕시코에서 많이 발견되고 브라질도 그 근처에 있으니까. 미국이구나. 그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3월이 되면 네. 제1회 아셈 회의도 있었고 아셈이 뭔가요?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전까지 소련하고 미국 중심의 세계 대결 체제였잖아. 네. 이게 무너지면서 이제 경제 체제로 다 바뀌는데 생각해보니까 유럽하고 아시아는 식민지를 벗어나면서 교류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새로운 경제 협력이 필요한 게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아셈 회의가. 그리고 3월에는 이제 유럽에서 광우병 공포가 이제 강타를 하게 돼요. 근데 이건 우리는 이제 2008년에 그렇죠. 심각하게 받아들였었는데. 이제 1996년 때부터 유럽은 경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죠. 7월에는 애틀란타 올림픽이 개막하기도 하고 여기서 한국이 10위 정도를 하게 되고 대단하다. 진짜 대단하다. 영국 찰스 왕세자와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공식 이혼을 하기도 하고 결혼한 것도 아니고 이혼이. 이혼을. 진짜 그러네. 그리고 이제 내년이 되면 다이애나비가 이제 교통사고를 당하게 되지. 내년에. 진짜. 미국과 이라크는 이제 계속해서 분쟁이 지속되고 있고 그래서 해외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정도만 좀 보면 될 것 같다는 거죠. 우리의 친구, 우리의 적이자 동지 북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도 다뤘지만 94년에 이제 김일성 사망, 그리고 95년에 고난의 행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북한이 이제 망하기 직전이 됩니다. 뭐 때문이죠? 김일성 사망 이후 이제 체계가 좀 잡히지 않고 95년에 폭풍, 수해 피해가 커가지고 이제 고난의 행군을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이제 없는 거야. 체제는 불안하고 식량난은 가속되고 탈북자가 엄청나게 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 뭐 꽃제비 얘기도 나오고. 압록강을 건너고. 그렇지. 꽃잼이 뭐죠? 그래서 만주 지역이나 연해주나 어린애들이 옥장도 기억나요. 그 도시락 이렇게 그 앞에 이렇게 매가지고 시장에서 떨어진 걸 주워 맞아. 먹고 막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이제 한때 매스컴을 좀 탔을 때가 있었어요. 북한이 이렇게 좀 불안하고 네, 맞아요. 어렵다. 그렇구나. 식량난이 너무 심해가지고 네. 탈북자가 급증합니다. 그래서 북한의 핵심 계층의 탈북 러시뿐만이 아니라 네. 중국 러시아에 1만여 명의 탈북자들이 그 떠돌고 있었다라고 해요. 핵심 계층들이 탈북을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5월 23일이 되면 북한 공군 소속 이철수 대위가 미그 16기 러시아제 그 전투기를 타고서 귀순을 하게 돼요. 이때 당연히 이때 몰랐는데 나중에 약간 밀리터리 쪽이랑 뭐 이런 관심이 있잖아요. 보면서 알았던 거예요. 몇 번 있었어. 미그기 타고 오신 분들이 그래요? 몇 번 아, 있었어요. 진짜? 전쟁에 한 분이 전투기를 있구나, 타고 그러면. 귀순을 하시는구나. 걸어오기 힘드니까. 그렇지. 그래도 자가 그게 있으니까 좀 편하게 오셨. 고위급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탈북이 더 쉬웠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남은 가족들은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그 방공에서 미리 다 알고 레이더로 확인하고 그렇겠지. 난리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북한에서 이제 난리가 벌어지겠죠. 그리고 이런 일이 한 번 있고 나면 줄줄이 목숨 날아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 질문할 거 있어요. 그러면 미국이 타고 왔잖아요. 네. 그 미국이 우리 거예요? 어? 그렇네. 그럼 궁금해. 당연히 그런 거 돌려달라고 하잖아요. 절대 안 돌려주지. 미사일이나 뭐 로켓의 잔해가 떨어져서 그것도 다 어떻게든 수거했고 다. 그러면 그렇구만. 개꿀 영입이네요. 아마 돈을 많이 받으셨을 거야. 10억 뭐 이 정도 받으셨을 거야. 그 당시에. 그치.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2월 18일 정도가 되면 북한이 진짜 붕괴 조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북한이 이제 곧 망하겠다. 우리 정부도 그렇고. 2월 18일이 되면 로버트 매닝이라고 하는 전 미 국무부 정책보좌관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북한 붕괴에 대비해 한반도 주변 4강국 협력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라고 발언해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망할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강력하게 비난하게 됩니다. 내부 결집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그지? 들으면 들을수록 신기한 국가인 것 같아요. 망할 듯 안 망하네요. 우리가 있었는데 몰랐을 것 같긴 한데 왜 내부에? 그런 내부적 시위가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잘 들어. 어쨌든 그리고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건 좀 유명한 사건이어가지고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9월 18일 날 강릉 무장 공비 침투 사건이 발생하고 49일 동안 이제 우리가 대치를 하게 됐었는데 오래했네요. 강릉시 해상에서 좌초한 북한 잠수함이 발견이 됩니다. 택시기사분이 이제 발견을 해. 기억나요. 이분이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그런 걸 못 받았다고 그래? 신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여기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인민무력부 정찰국 소속의 특수부대원 26명. 근데 이게 확실하지 않아. 25명이다, 6명이다 이제 확인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잠수함을 타고 왔다가 어망에 걸리는 거야. 그래서 좌초하게 돼. 그럼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륙을 통해서 도망을 가는데 이때 11명은 살해가 돼. 그러니까 여기서 뭐 분쟁이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11명이 살해가 되고 그래서 우리 군과의 교전 끝에 13명이 사살됩니다. 그리고 한 명이 생포되고 한 명은 신원이 모르겠어. 그러니까 이 한 명이 지금 생포되신 분도 26번째 인물이 잠수함에 탔느냐 안 탔느냐를 잘 모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거는 확실하진 않은데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예전에 저 요걸 봤었을 때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사람들이 증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좌초되게 된 거에 너희들의 책임이 있다. 그 특수부대원 26명이 전부 다 특수부대원인 건 아니고 잠수함을 운용하는 인원이 따로 있었을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살을 했었고 그러니까 발견될 때부터 말하자면 사살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요. 내부에서.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었던 기억이 얼핏 나요. 그리고 정치로 보도록 합시다. 정치. 김영삼 대통령 4년차 레임덕은 점점 강화되고 심화되고 있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정부는 계속해서 보수화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알아두면 좋을 게 뭐가 있냐면은 노동법 날치기가 있었어. 요건 유명합니다. 그래서 요거만 살짝 살펴본 다음에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때 노동법 날치기와 함께 그 안기부법 날치기도 있었거든. 노동법에 좀 집중해가지고 보면 이제 여당 의원들이 연락을 받아. 내일 새벽에 우리 날치기 통과시킨다. 그래서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이죠. 26일이 되면 새벽 4, 5시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서울에 있는 4개 호텔에 나누어서 모인 거야. 그리고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같이 이동해서 5시 50분이 되면 국회에 잠입을 해요. 그다음에 본회의장으로 빠르게 이동해서 6시가 딱 되자마자 국회의장이 없었어. 그래서 국회 부의장이 개회 선언을 하고 11개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7분 동안. 1분에 하나도 아니네. 그렇지.
그래서 이 사이에 의사봉이 48번 두드려졌고 의원들이 6차례 앉았다 일어났다 했대. 빨리빨리 7분 동안 처리를 한 거야. 아 그것도 그 사이사이 이런 건 다 지켰네요. 앉았다 일어났다 이건 다 했네요. 절차는 지켜야 절차는 되니까. 지켜야 되니까. 되니까. 근데 이걸 왜 이게 도대체 뭔데 이렇게 빨리 통과시켰냐면은 네. 정리해고제 그리고 파견 근로제 파업 중에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하고 노조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대체 근로 및 신규 하도급을 허용하고 대충 들으면 어떤 것 같아? 친기업? 친기업주의죠. 엄청나게 시장의 자유를. 쉽게 고용하고 해고하고 할 수 있게끔 날치기로 통과를 시킨 겁니다. 와. 아니 근데 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어쨌든 그 진보와 보수를 이야기한다든가 어떤 당을 이야기하면 어느 쪽이 친 어디 쪽이냐라는 걸 항상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업가 편, 기업 편 생각할 수 있는데 너무 대놓고 이때 신한국당이 요렇게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지금의 관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그런가.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 이 후속이 되는 당이 있잖아요. 네네. 그 당이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은 국민이 지지를 하다가도 야 저건 좀 심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사실 지지율은 엄청나게 낮았고 신한국당 같은 경우에도 그 일부를 뭐 쪼개졌다 합쳐졌다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서 야당에서 약간 보수적인 사람들을 영입하고 그래서 만들어졌던 그러니까 눈치라도 좀 봐야 될 텐데 국민의 눈치라도 근데 눈치 자체를 보지 않고 정치를 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내가 정치인이다라고 했을 때 누구의 눈치를 보냐면 국민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까? 왜냐면 네. 국민이 날 표를 주니까. 그렇지 내 말이. 근데 또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냐면은 나한테 정치 자금을 대주는 그래서? 사람들, 그렇지, 해줘야지. 근데 사실 누가 더 핵심이냐면은 돈을 대주는 사람들인 거야. 그 사람들이 있어야지 정치 운동을 하고.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제 기업의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1월 7일이 되면 다음 해입니다. 97년 연두 기자회견에서 어떤 노동 운동에 대한 어떤 인식 자체가 너무 무지했던 것 무지했어? 같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도 삽니다. 기업이 죽고 노동자가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누군가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이다. 우리는 해마다 노동쟁이가 있지만 선진국 어느 나라에 노동쟁이가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게 거야. 작년에도 지금. 마찬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김영삼 자체가 사실은 민주적인 운동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인데 이게 왜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아마도 그분한테서는 두 가지가 분리돼 있었던 것 같아요. 정치적 민주화라는 것과 네. 경제적 민주화라는 것이 그냥 다른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민주화를 이끄셨지만 경제적 민주화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지 않았던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발언이 좀 이상하잖아. 선진국 어느 나라에서 노동쟁이를 하느냐. 유럽에서 맨날 노동쟁이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자. 그렇지. 그래서 같은 날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어. 김 대통령의 노사관 변화에 정부 관계자들도 놀랄 정도였다. 아 변화했다는 얘기를 하네요 그래도. 점점 더 심화되긴 했지. 점점 심화돼서 친기업 쪽으로 가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어쨌든 시민들이 폭발합니다. 당연히. 그래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광복 이후 처음으로 전국 단위 총파업을 하고 그렇겠지. 직장, 시민, 학생들도 가세해서 40일간 350만 명이 참가하는 많이 시위를 참가했네. 그러네. 근데 어쨌든 정부를 이기진 못했어. 근데 흥미로운 거는 결국 이때 이후에 이제 실직가장, 명예퇴직, 정리해고, 비정규직이 점점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하거든. 그래서 IMF를 준비하게 돼. IMF 때 이제 쉽게 해결을 했었어야 되잖아. 그 조건 때문에. 앞서서 문을 열어주게 되지. 길을 닦아주게 돼. 그 이거는 미리 알고 한 건 아닐 거고 이거 그렇죠. 진짜 어려운 말이고 그때 정말 우리가 내년에 IMF 때 얼마나 고생하신 분들이 지금 다 있으시니까 뭐라 함부로 말할 수 없는데 다르게 보자면 이제 역사가 됐다고 가정했을 때 그때 빠르게 극복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건가요? 사실 이게 논의하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긴 한데 예행학습이 좀 되었다라고 또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지 IMF가 이제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이제 정리해고 들어올 때 그걸 그런 걸 요구했으니까. 하고 들어오니까. 근데 사실 이걸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때부터 이제 경제가 많이 안 좋긴 했었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경제 얘기를 해볼까? 경제 이단 적신호가 계속 켜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수출은 부진하고 무역 수지 적자는 200억 달러. 그러니까 세계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국의 외채 채무가 545억 달러로 세계 10위라고 밝힐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가 안 좋았어. 그리고 기업의 상황을 정부가 이제 반영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명예퇴직 바람이 이때부터 사실은 있기 시작합니다. 이미 그리고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고 다가올 경제 위기에 앞서 있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90년. 그런데 동시에 국제사회에서는 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는 해이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요? 7월에는 코스닥 시장이 개장을 했고 10월 11일에는 OECD 이사회의 가입 초청으로 세계 29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선진국 경제협력기구 OECD 회원국이 됐다. 우리가 요즘에 OECD랑 맨날 비교하지 않습니까? 네. 요때부터 시작이다는 거죠. 그리고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 한국은행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국민소득이 1,076달러를 기록했다. 그러니까 이제 양면성이 있었던 거야. 경제적 지위는 높아가고 있지만 그 내부에서는 되게 이제 꼴망했던 게 허약했었던 거지. 그리고 두산그룹 같은 경우에 요즘 볼만한데 창립 100주년이었어요. 두산그룹을 좋아하신다고. 그래서 두산 아주 그냥 불러만 주십시오. 어? 뭐? 그거였어. 아, 이런 예,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긴 하네. 우리나라는 정말 혼란스러운 시기를 많이 거친 나라구나. 제일 오래된 기업이 100년밖에 안 됐구나. 좀 속상한 그렇긴 것들이 있네요. 그러네. 뭐 이웃 나라들 생각해 보면 미웃 나라, 이웃 나라 진짜 오래됐다는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살을 제대로 났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나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쨌든 그 상황에서 조선 말부터 시작해서 어떤 쭉 이어지는 어떤 그런 상공업 자체가 아주 발달하지 못했었던 그런 흔적들이 그런 것도 좀 있지.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이제 뭐 전쟁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은 그 전부터 좀 이어져 오는 기업들이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요. 네. 사회면으로 넘어가도록 합시다. 사회면은 작년이었죠. 작년에 이제 전두환 노태우 그 사법 처리에 관련된 게 요때 진행이 돼요. 기억나? 작년에 이제 95년도에 문제가 발생되기 시작하잖아. 노태우 비자금. 맞다. 그래가지고 네. 요게 김영삼 대통령이 요거를 역사에 맡기려고 했었는데 도저히 여론이 안 되겠다. 좋아지니까 이제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사법적 단죄가 본격적으로 진행돼서 3월 11일이 되면 서울지법에서 이제 12.12, 5.18 관련해서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을 개시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8월 26일이 되면 군사 반란, 내란, 뇌물수수죄를 적용해가지고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사형과 무기징역이 각각 선고가 되고 손잡고 있지 않았나 그때? 그렇죠. 그렇죠. 그게. 짠하더라. 잘했는데 어쨌든 항소심이 있어요. 그래서 항소심에서 전두환과 노태우에게 무기징역과 17년형으로 좀 낮춰주게 돼. 그리고 이때 12월 23일 되면 전두환 노태우는 상고를 포기하게 됩니다. 네. 그 이후 일은 이제 다시 그때가 되면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그리고 사회면에서 우리가 좀 알아볼 만한 게 네. 유명하다면 유명한 연대 사태가 이때 있게 됩니다. 내가 대학에 갔을 때 2000년대 초반에 갔을 때 학생운동권이 완전히 사라진 때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비운동권 학생회들이 이제 전국 대학에서 나타나기 시작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선배들이 연대 사태 얘기를 맨날 했었어. 연대 사태 때문에 학생운동권이 끝났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 그래서 이게 학생운동의 마지막이 연대 사태야 거의. 그 연대가 우리 연대에서 한번 같이 해보자 이 연대인가요? 아니 연세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연세대 사태가 연세대 있었어. 사태가 있다고. 학생운동권에 대해서 요즘에 관심 있는 분이 없으니까 짧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연대 사태는 한 총련이 연세대 신촌 캠퍼스를 점거하면서 벌인 사태를 얘기하고 네. 8월 한 달 동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8월 14일이 되면 제7차 범민족 대회 그리고 제6차 범청학년 통일대축전이 연대에서 개최가 돼요. 이때 이제 한 총련이 같이 하게 되는 거야. 이름만 들어도 알 것 같네요.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이제 많이 쏠리신 분들이죠. 검찰이 한 총련을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연대에 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박일용 경찰청장이 뭐라고 얘기하냐? 시위 진압 시 총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8월 16일이 되면 경찰이 주동자 검거 및 해산 작전을 강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세대 학생들이 어디로 피신하느냐? 종합관으로 가요. 그러니까 종합관을 완전히 봉쇄하고 경찰은 학교 측에 단전과 단수를 요청하게 돼. 알아서 나오겠지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8월 20일이 되면 종합관에 대규모 병력을 투입하게 되고 이제 사건이 종료되는 사태였죠. 그래서 학생 5,500여 명이 연행이 되는. 오, 엄청 많네요. 그렇죠. 그때 연대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총련이라고 했으니까 전국 각지에서 모인 사람들이 그렇죠. 학생들이. 그 여기서 한 총력만 있던 건가요? 그러면 2,500명은? 아니죠. 범민련이 있었고 범청학련이 있었어. 근데 이때 범민련하고 범청학련은 그렇게 인지도가 있진 않았고 한총련이 인지도가 굉장히 컸었지.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 네네. 그래서 5,848명이 집시법 위반으로 연행되고 444명이 구속 기소가 돼. 그리고 실제로 절반가량이 1심에서 실형을 받게 되는 사태였습니다. 9월 4일이 되면 한 총련이 성명서를 내거든요. 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통일운동 대중화에 실패했다. 그걸 인정하고 앞으로는 폭력 사용을 자제하겠다라고 공식 선언을 하게 돼. 이 이전에 우리가 민주화운동을 보면 시민들이 같이 동조를 하고 같이 힘을 실어줬잖아요. 이때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총련의 큰 미스가 좀 컸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전에 있었던 전대협을 이어받은 게 한 총련이었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전대협 때 투쟁은 이제 군사 정권이었고 과격한 투쟁이라는 게 시민들한테 받아들여졌었는데 문민화 됐잖아. 그럼 한 총련이 자신들의 노선을 수정을 하고
그 민주화된 그 사회 안에서의 시위로 좀 부드럽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 학생들이 어리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혹은 저도 이게 듣자마자 처음 들었었던 게 적당한 선이라는 것이 항상 있는 거고 국민이 우리에게 지지해주고 어떻게 실어주는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어디인지 기민하게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걸 놓쳐버리게 되면 계속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앞으로만 가게 되면 주변 것들을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날치기법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떤 규탄을 하고 시위를 했었으면 훨씬 더 그러니까 그런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노력들을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어쨌든 국민의 여론이 등을 돌리게 됩니다. 너무 과격했던 거야. 그 장면이나 막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학생 운동권이 완전히 몰락하게 되는 계기가 있게 됐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회면을 좀 더 보면 네. 백범 김구 암살범인 안두희가 네. 인천 시흥동의 아파트에서 버스기사 박기서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도 있었다. 정의봉. 기억나지? 그럼요. 그리고 이분을 그러니까 박기서 이분을 구명하기 위한 정말 많은 단체들이 또 구명운동을 벌이기도 했잖아요. 어쨌든 이런 일도 있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적인 좀 측면을 좀 보도록 합시다. 아니, 왜 이렇게 막 지나가요? 막가파 같이. 11월 2일에 이제 막가파가 잡히기도 했는데 아 이게 진짜 있던 이름이구나 마카파가. 지존파 막가파 막 이런 게 있었죠. 어디서 들은 건데 진짜 이름은 자기네들이 우리는 막가파라고 하자 이렇게 한 건 아니고 그냥 그 경찰들이 그냥 이제 관리를 하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는 무슨 파, 뭐 양은이파, 뭐 이렇게 뭐 아 정말? 세상파 이렇게 불렀다고 하는데 지존파 같은 경우 자기네들이 뭐 지존이다 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하는 별명들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적인 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를 보면 반응을 좀 해줘. 그냥 끝이야. 시간이 없어가지고 시간이 없어가지고 한마디라도 해주시죠. 아 그래요? 본격적인 인터넷 서비스 시작이 이때 되게 됩니다. 신문사, 방송사, 은행, 쇼핑몰의 이제 인터넷 서비스를 개시하게 되고 한겨레, 경향, 동아에서 인터넷 신문을 이때부터야. 되게 결이 너무 달라. 앞에 듣고 있는 이야기와 뒷부분의 그러니까. 이야기와 날치기법과 연대 사태와 갑자기 근데 인터넷 서비스는 막 시작되고 있고 정치 사회는 뭔가 너무 뒤처진 것 같고 IT나 문화는 좀 빨리 앞서가고 있고 사실 실제로 그랬던 시대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흥은행 기억납니까? 알죠. 조흥은행이 사이버 뱅킹을 신한은행에 그랬을 거야 아마. 그렇죠, 그지? 그렇죠. 그리고 쇼핑몰도 이때 열려요. 그래서 롯데 인터넷 백화점이 이때 열리게 됩니다. 뭘 보면 좋을 것 같냐면은 문화적인 측면에서 좀 과학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과학? 과학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요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7월 5일 날 세계 최초 복제양 돌리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때 엄청 유명했잖아요. 그지? 맞아. 둘리냐 돌리냐. 그렇지. 사진도 되게 근데 진짜 저는 둘리가 잘못 지어졌다고 생각했어. 어린 나이니까. 이름이 너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좀 자세히 한번 다뤄볼까 해요. 뭐 아주 자세히는 아니더라도 돌리에 그러니까, 대해서요? 돌리에 관한 그래요? 이야기들 이게 좀 의미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기억 속에 돌리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강하게 각인이 돼 있는데 맞아. 각인돼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둘리랑 비슷해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맞아. 혹시 하나 있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어떤 과학적 어떤 업적이냐,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리고 이게 윤리적인 의미로 이제 나아가게 되고 윤리적인 문제를 좀 제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갖고 제가 강력하게 두 분을 떡신신시킬 수 있는 질문들을 준비해서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다 다음에 주요 뉴스로. 네네 한 달 정도 있다가 하겠죠 아마. 예. 그 전에 제가 이 근방에 또 하나의 되게 좀 중요하다기보다는 하나의 이슈가 있어요. 네. 7월 2일에 탐스 EP라고 하는 위성이 발사되는데. 탐스 EP. 네. 우리 집에 좀 타멘탐스 아니에요? 타멘탐스. 근처에 있는. 그렇죠. 사실 발음을 제가 이제 글로 접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탐스 위성이겠죠. 오존의 양을 측정하는 위성이에요. 이름 자체는 총 오존 매핑 분광기. 오존이 얼마나 있는가를 확인할 수 있는 위성을 쏘게 되거든요. 요때 이 이전에는 그런 거에 관련된 위성이 없었던 있었는데 78년부터 있어 왔죠. 그런데 이게 왜 쐈느냐? 결국엔 오존을 보려고 한 거잖아요. 오존을 왜 보려고 했을까? 환경 문제가 점점 심화돼서 그쵸. 오존층이 얇아진다는 걸 이미 확인한 다음에 나사에서 그러면 이제 쏴서 우리가 직접 분광기로 오존의 양을 측정을 하면서 해야겠다라고 위성을 쏘는데 이때 7월 2일에도 이제 네 번째. 그래서 이름 자체는 토탈 오존 매핑 스펙트로미터. 그거에 어떤 얼스 프로브를 발사를 하고 요게 2006년 12월 2일까지 운영을 해요. 그럼 요게 어마어마한 뉴스냐? 그건 아니에요. 사실 찾아보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런 뉴스가 있는지도 몰랐는데. 근데 기왕이면 오존 문제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가끔 생각하다가 그러니까라고? 자다가 왜냐면 깨잖아. 그거 지금도 문제야. 막 자다가 막 오존 문제 막 이러면서 가끔 그러는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오줌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궁금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 네.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맞아요. 최근에 지금 수리 PD님이 중요한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2000년대 또 이 오존에 대한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면 어떨까? 아, 이번 기회에 2000년대 이슈가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96년 7월 2일에 오존을 관측하기 위한 위성을 발사했는데 왜 발사했느냐?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겠지. 오존층을 관측할 필요가 생긴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디부터 사실을 살펴봐야 되냐면 오존층이 뭐죠? 존재론적으로 어. 보호해 주는 거. 자외선 정확해요. 오! 다 많이 알아. 우리 합치면 되겠다.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한다. 좋아서 좀 아. 좋아하다. 자외선 진짜 위험하거든요. 네. 모든 생명체에게 거의 최악의 자외선이 그래서 오존층이라는 게 없었을 때 옛날에 이제 산소가 없었을 때는 여기서 말하는 옛날 정말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호기성 생물에 의해서 진화 과정에서 그때는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탄생했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무트로 올라오게 되면 공기 중에 산소가 없으니까 그 자외선이 다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 자외선 때문에 올라왔었던 애들을 말하자면 살균해버리는 거죠. 오존층이 만들어진 다음부터 어떻게 보면 진화 과정에서 육지로 올라올 수 있었거든요. 그럼 그건 어떻게 만들어졌냐? 그냥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면요. 산소가 두 개의 산소 분자가 있잖아요. 자외선이 진짜 힘이 세서 이 분자를 찢어놔요. 그 원자로 떨어져요. 네. 근데 얘네들은 두 개로 항상 다니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더 안전하기도 안전하니까. 하고 안정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하나로 찢어놨잖아요. 그 자기들이 다시 붙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자기가 바로 옆에 있는 다른 분자랑 붙어버려요. 그래서 3개짜리가 돼요. 염치가 없구만. 이상하지. 거의 빌붙는 거지. 그래서 3개짜리가 되는 걸 그걸 오존이라고 말해요. 오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과정에서 지금 뭐 했죠? 아, 그래요? 자외선을 받아서 찢어진 게 중요해요. 아. 자외선을 받은 거예요. 흡수했구나. 흡수했지. 아. 그리고 또 오존이 3개짜리가 있잖아요. 산소 3개짜리가 있잖아요. 얘도 불안정하기도 해요. 얘가 또 자외선을 받으면 다시 또 찢어지면서 다시 산소로 변하기도 해요. 산소를 오존으로 만들었다가 또 오존이 산소로 됐다가 중요한 건 오존이 건강에 좋냐 안 좋냐 실제로 안 좋기도 하죠. 왜냐면 산화력이 세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산소만 있으면 그 자외선이 통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 또 자외선을 막아주는 게 여기서 핵심적이었던 그렇군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오존층이 있는 성층권이 뜨거운 거예요. 위로 올라갈수록. 성층권이 위로 올라가서 뜨겁고 거기 위에 오존이 있으니까. 있는 것이 아니고 오존층이 있기 때문에 거기 오존이 만들어지는 하필이면 그 부분에서 이제 저 위에서부터 내려올수록 점점 산소가 짙어지기 시작할 거잖아요. 그럼 그게 주로 일어나는 지역이 어디냐? 그러니까 오존층이구나. 자외선 흡수하는 지역이 성층권에 있는 거고 성층권의 온도 9배가 그렇게 나타나게 돼요. 저 약간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너무 좋아합니다. 그럼- 안 무식해요. 그러면은 선크림이랑 네. 오존이랑 관련 있어요? 아 이건 무식하다. 아, 왜냐면 프루프 기능이 있는 거잖아요. 네네. 쉽게 말해서. 그거랑 선크림이랑 전혀 관계가 없는 아 건가요? 이건 상관없어요. 예, 아, 선크림은 진짜? 다른 무식한 화학물질을 걸로. 이용해서 네. 아닙니다. 이거 그렇구나. 되게 중요하긴 하고. 그러니까 왜냐면 갑자기. 오존은 기체라서 그래요. 아. 그리고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오존 자체가 좋다고 생각하니까 막 오존 같은 사람들 오존학번 막 이렇게 예전에 공상학번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고 주변에 오존학번. 오존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존은 산화력이 엄청나게 세요. 기본적으로 산소는 산소 분자 2개짜리가 안정한데 네. 어쨌든 간에 3개가 돼 있는 게 오존인 거예요. 그래서 살균할 때 실제로 사용하기도 하고 오존을 사용해서 뭐 냄새 분자를 없애는데 오존을 쓰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왜 오존 수치 한 번씩 체크하잖아요. 길 가다 보면 아, 떠 있어요. 그 팻말에 떠 있어. 그 오존 수치가 올라가면 되게 안 좋아요. 그날은 오존 주의하세요. 오존 주의보 같은 것도 내려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게 주의할 수 있습니까? 오존 주의보가 떴어. 밖에 안 나가야 돼. 마스크를 쓰는 거. 마스크는 밖에 안 나간다고 되나? 집에도 산소가 있고 다 있을 텐데. 그러네. 어쨌든 알겠습니다. 호흡을 좀 줄여야 되나? 어쨌든 그걸 관측하려고 탐스 EP. 아 근데 관측했다. 그런데 어. 뭘 발견했냐면 희한하게 오존층이 두께가 얇아져 있는 거를 우연히 발견한 거예요. 남극 부분에서. 극지방은 북극도 그렇고 남극도 그렇고 주변에 막 재채기가 흐르면서 그 안에 있는 공기를 밖으로 못 나가게 좀 막는 게 있거든요. 네. 요즘 많은 분들이 좀 아셔요 그런 네네. 거를. 그 상황인데 거기가 얇아져 있어 이상하다. 그냥 어떤 얘네가 재채기가 흐르다 보니까 얇아진 건가 했는데 분석을 해보니까 그때까지 신이 내린 냉매라고 부르던 그래서 상업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굉장히 안정적이던 프레온 가스가 찌찌뽕 뽕찌찌. 프레온 가스가 너무 안정하다 보니까 공기 중에 분출이 됐을 때 분사가 됐을 때 막 예전에 분사도 하고 그랬어요. 막 진짜 막 칙칙 뿌려서 왜냐면 독성도 없어 안정해 냉매로서 역할도 너무 탁월해. 그러니까 막 사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있을 줄 몰랐던 거죠. 그랬는데 실제로 이 안정한 애들이 공기 중에서 없어지지 분해되지 않고 다 위로 올라가다가 무거우니까 잘 안 올라가는데 아주 소수라도 만약에 성층권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 자외선이 문제예요. 자외선 때문에 이 프레온 가스가 쪼개져요.
네. 찢어져요. 염소 원자들이 나오거든요. 이 염소 원자가 바로 옆에 있는 오존과 산소와 반응을 하는 거죠. 씹어 먹는구나. 그렇죠. 오존을 막 분해를 해서 없애버려요. 아, 그래서 프레온 가스가 위험한 거구나. 그렇죠. 프레온 가스가 막 여기 위험한 물질이야 그건 아니고 사실 굉장히 화학적으로도 안정하고 산업적으로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녀석인데 옛날에 무스에 들어있었어. 무스. 맞아. 맞아. 막 스프레이도 있잖아. 뿌려버렸어요. 스프레이도 있고. 그렇겠죠. 그 안정하기도 하고 독성이 없으니까 무색무민 무취에다가 음. 그러니까 막 사용을 한 거죠. 근데 그것 때문에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자외선 때문에 쪼개지는구나, 자외선 차단을 못하는구나 알아내고 그때부터 이제 협정을 맺기 시작합니다. 1987년에 몬트리올 협약을 맺게 되고 그래서 오존 자체가 이제 회복되기 시작해요. 모든 나라가 이건 위험하다. 오존층이 없어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 전체에 위험이 올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부터 점점 사실 프레온가스 사용을 줄이고 완벽하게 없애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좀 더 오존에 안전한 다른 냉매 대체 냉매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럼 지금은 안전해졌습니까? 사실 거의 다 두꺼워지고 이제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추적 관찰을 해야 되냐 진짜 얼마나 얇아졌는지 계속 확인하기 위해서 나사에서 위성들을 1년의 위성들을 쏘아 올려요. 예. 오존을 확인하기 위한 그 총오존 매핑 분광기 위성을 쏘는데 그게 이제 78년부터 님버스 7이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91년, 96년까지 그래서 96년에 지금 이야기한 7월 2일에 탐스 EP 위성을 쏜 거예요. 그러면서 왜 쐈는지를 사실 말씀드린 거죠. 오존층이 얇아졌더라. 오존층은 어떤 역할을 했었다라는 걸 한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이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나라가 참여하기로 했어요. 이건 정말 인류에게 중요한 그러니까 거니까. 중요하죠. 2020년에 먼 미래죠. 먼 미래 2020년에 네. 깜짝 놀랄 만큼 북극 쪽에 그 오존층에 거의 역대급의 구멍이 있는 걸 확인했어요. 얇아진 걸 확인했습니다. 왜? 자, 이게 기본적으로 극지방에 왜 그렇게 생기냐면 소용돌이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모여 있는 것도 있고 남극이나 북극 같은 경우에 그 백야라고 하죠. 길죠. 그렇죠. 그리고 여름이랑 겨울을 봤을 때 어. 겨울 내내 햇빛이 안 비쳐요. 모여가지고 축적돼 있다가 6개월 동안 축적돼 있던 것이 빵 햇빛이 비치기 터지는구나.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이게 얘네들이 분해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북극은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없었었는데 엄청나게 얇은 구멍이 있다는 게 2020년 3월에 그것이 발견이 돼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우리 분명히 몬트리올 협약 맺고 전부 다 잘 이행하고 있었잖아 했는데 잘 성분을 분석을 해보니까 알고 보니 우리랑 굉장히 가까운 그 제조업의 발달한 그 나라가 일본? 2000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에 있는 나라가 중국이 네. 중국이 몰래 프레온 가스를 분명히 사용을 줄였다고 이야기했는데 더 사용을 늘리면서 공업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 사용하고 배출한 게 들킨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2020년에 2020년에 그 얇아진 것도 사실은 중국 그러니까 어디서 도대체 온 프레온 가스에 대한 추적들이 가능하잖아요. 봤더니 중국 북부에 있는 산업시설에서 그걸 배출한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알려지고 지금 이제 난리가 나 있는 상황인 거죠. 바꿔야겠죠. 이 부분은 또 사실은 들켰기 때문에 이제는 안 하겠지 설마. 근데 왜 요즘에 그런 얘기가 없나? 코로나 때문인가? 그런 얘기가 전혀 없네. 싹 들어갔네요. 이거 사실 기사는 나왔었는데 아는 분들만 좀 아는 것도 있는 거죠. 우리가 좀 국제적인 관심을 갖고 우리도 개인적인 관심도 좀 갖고 좀 감시의 눈이 없으면 누구든 엇나갈 수 있다. 전 이거 보면서 또 이 생각도 했어요. 나 하나 잘해선 진짜 안 되는구나. 나쁜 마음 품은 어떤 나라 혹은 어떤 사람들이 있으면 한두 명은 안 되고 진짜 집단이 서로 감시하는 북한 같은 체제를 갖춰야 되지 않을까. 뭔 소리야? 문화적인 거 그럼 조금만 볼까? 이때 많은 데뷔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O.T. H.O.T가 데뷔하고 하이파이브 오브 티네이저. 그렇죠. UP, 난 얘네가 좋아, 유피. 양파. 그리고 이때를 이제 장악했던 게 쿵따리 잡아라. 클론. 그렇죠. 클론이 96년도를 이제 장악하게 됩니다. 막 클론, 복제양 솔리. 그런 거 아닙니까? 세기말 분위기에서 이렇게 나오구나. 그죠? 자자가 있었죠. 버스 안에서. 오늘도 버스 난 안에서. 학교 가는 버스 안에서 그렇죠. 랩.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있는. 그녀를 랩입니까? 네. 랩? 랩 한 것 같은데. 오늘도 이렇게 하는 노래 부르잖아요. 어쨌든. 이거 그녀랑 어떻게 돼요? 그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야 난 괜찮아. 그냥 같지 마. 생각해보니까. 어차피 지금 나도 남자친구 하나 없다. 이러면서 둘이 막. 만나요, 그럼? 나 이거 요즘에 용어로 자만추라고 자연스러운 만나주고. 수리 PD한테 배웠습니다. 그치. 자만추. 저건 일상에 자만추 한 3번 정도 들었었는데 또 까먹었다. 방금 전에 또 그게 뭐지? 공성추가 생각나네. 자만추? 자꾸 만나자고 하면 추해진다. 맞아요. 아니, 이렇게 해석했어요, 그때. 근데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이제는 또 조심해야 될. 그렇죠.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언타이틀, 영턱스클럽, 고피, 소찬이 이때 이제 90년대를 주름잡던 이거 하자. 많은 가수들. 이거 해요. 저 언타이틀 진짜 좋아했어요. 날개 가사가 그냥 기가 막혀. 그래요? 그래요? 응. 날개? 응.
이제 날 개라고 부르지만 이제 날개가 생긴 거야 내가. 아, 네. 그 전까지 힘들게 살아왔을 때 어렵게 살아온 내 어린 시절을 이겨내고 내가 아직도 날아가겠다. 했는데 이제 날개가 있으니까 세상을 알 수 있고 할 수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 아, 되게 그래요? 좋아했어요. 학생 운동권 노래 중에서 날개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다. 해외에는 뭐 이제 에미넴, 그다음에 스파이스 걸스 이런 사람. 에미넴이 되게 일찍 데뷔했구나. 아니 이거 진짜 우리가 최 사장님의 대본을 보고 항상 재밌어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해외 첫 번째 내가 모르는 분이 아, 이 사람 되게 유명한데. 아 그래? 예. 시티 누르할리자, 어느 나라 분인가요? 말레이시아 분인데 어. 요분을 사실은 다룰까를 생각을 아, 진짜요? 했어요. 근데 요분이 어느 정도냐면은 이제 뭐 조용필, 서태지급, 거기서의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당연히 말레이시아죠. 말레이시아에서.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이분이 어마어마한 분이. 근데 첫 번째 올려놓으신 것이 이렇게 봤을 때 우리나라에 따졌을 때 이제 H.O.T.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말레이시아 분들한테는 이분이 너무나 중요한 인물이야.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망하신 분들을 좀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아가지고 네. 1월에는 그 시인 백석이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1월 1일에는 서지원 씨가 그때 젊은 나이로 거짓말처럼 또 1월 1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내 눈물 모아 참 좋아했는데. I miss you. 그리고 1월 6일에는 이제 김광석 씨가 이제 의문이라고 해야 되나? 의문이죠. 의문에. 그렇죠. 그리고 6월 7일이 되면 미국의 과학 철학자 네. 토마스 쿤이 타격이 됩니다. 12월 20일에는 칼 세이건이 이제 돌아가시죠. 그래서 1996년에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 정치 사회적으로는 뒤처지고 있었지만 네. 문화적, 과학적 뭐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앞서가고 있는 시대였다.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1996년 뉴스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특별한 게 없었어? 그지? 뭔가 좀 재밌고 막 특별한 게 별로 없어가지고 내년이 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97년에 이제 97년. 빵 터질 내년을 좀 무섭다. 준비하는 기간이 96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들으셨는지 좀. 저는 일단 오늘 한총련에 대해서 제가 진짜 몰랐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제 나이 때 한총련을 제가 잘 모를 때니까 이후에도 이제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만 넘겼었는데 듣다 보니까 과격한 집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어쩌면 내가 또 다른 편견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어떤 편견? 민주화 운동을 거쳐오면서 운동권들은 조금 순수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너무 심한 이상주의자여서 문제인 거지. 이것들이 과격함이랑은 좀 거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제가 오히려 편견을 가지고 오인을 했던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가지고. 몇 학번이죠? 저 06학번이요. 그러니까 모를 것 같아. 공부를 뭘 알아? 몰랐으니까. 저는 아예 몰랐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부분이 확 와닿았어요. 안타까움도 있었고 우리가 이제 그 진보라고 하는 세력을 크게 두 개로 봐야겠죠. 저도 이제 나중에 배운 거예요. 한참 뒤에 정말 2010년 넘어서 나중에 뭐 NL 계열이 있었다, PD 계열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이거를 같은 거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고 일부러 같은 거로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 집단 내부에서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계열이 따로 있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금 살아남아 있는 어떤 진보 어떤 정당이나 이쪽은 다 그쪽 계열인 거잖아요. 경제 민주화를 이루자. 도시가 잘 얘기를 잘했는데 이때 많이 분리돼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한총련이 너무 NL 계열이 과격하고 했던 거에서부터 진보 운동, 그러니까 PD 계열이나 지금의 이제 노동 운동하는 계열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했죠. 시민 운동이나 이제 노동 운동이나 어쨌든 그 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시대의 변화나 그 국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에 대해서도 고려하면서 좀 세련되게 가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1996년에 대한 뉴스를 좀 들어봤고 여기서 마치고 문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팟캐스트에서 편하게 자유롭게 좀 진행하도록 하고 우리도 우리 구독자님들을 일컫는 애칭 하나 만듭시다. 애칭 지금 갑자기요? 투표 중이긴 한데. 뉴스는 없어? 뉴스는 따로 만들어요? 몰라 나. 그거는 나중에 저희가 협의해가지고 예. 저희가 협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 구독자님들이 이제 의견을 주시면 이거 봐 주인 의식이 너무 과해. 자의식 과잉. 다 내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죠. 어쨌든 더 재밌는 90년도 주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